항의합니다. 어제부터 제가 얘기할 때마다 민주당 의원들이 다 방해를 하고요. 심지어는 운영위원장도 저한테 끼어들어서 방해를 하셨습니다. 제가 대통령실 그만둔 지 1년 10개월이 지났고 작년에도 이미 국감의 운영위원으로서 참여했습니다. 제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부끄러운지 아세요? 지금 여기는 잠시만요.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도 민주당의 운영위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어디다 이해충돌 얘기를 합니까? 네? 잠시만요. 그렇게 김현지를 성역으로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네? 어디다가 이런 식으로 야당 의원 입김박 해가지고 네? 그렇게까지 김현지를 보호하고 싶습니까? 이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네? 국정장관님들 그렇게 시끄럽게 하나도 안 들려. 이거 뭐예요? 한 얘기해야 돼 지금. 하나도 안 들려. 여러분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여러분이 하셨어. 자기 장관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시끄럽게 하나도 안 들린다고. 아니, 그렇게 하는 그런 위원장님. 위원장님, 제가 말하는 본인들이 우리가 완벽한 우리가 일본이에요. 자, 원활한 의사 진행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즉시 정의하겠습니다. 자, 정의할까요? 아니요, 받지 않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계속 정쟁으로 감사가 이렇게 되는 게 옳을까요? 자,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그러면 먼저 자, 한 분씩 드리겠습니다. 네, 한 분씩 드리겠습니다.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 양쪽에서 의사진행 발언 한 번씩 각각 듣겠습니다. 먼저 유상범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안은 주진우 의원의 신상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그 소리를 지르면서 신상 발언 자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위원장께서 정회를 하셨어요. 그 정회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서로 간에 고성이 오가는 과정에 그 화면을 보시면 알지만 우리 원내대표가 돌아서서 나가려고 하는데 이기영 의원이 소리를 지르면서 다가와서 거기서 이 몸을 부딪힌 겁니다. 그러면은 다른 건 다 떠나서 그래요. 우리가 지금 선진화법을 하고 나서 적어도 상임위장 안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돌아서 있는 사람을 불러서 돌아서서 다가가서 몸을 부딪히는 이 행위, 이게 어떻게 그냥 넘어갈 행위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것도 떠나서 비록 소수 야당이지만 원내대표입니다. 원내대표를 향해서 초선 의원이 그냥 달려가서 그런 식으로 강하게 말로 항의하는 게 아니라 몸을 부딪히는 행동, 이렇다면 이게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긴다고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냥 넘어간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민주당 원내대표에게도 우리 초선 의원이 다가가서 그런 행동을 하면 여러분은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서로 간에
아무리 경황돼도 지켜야 될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을 넘어선 행동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사과를 해야 되고 이와 그 상임위 운영과 관련돼서는 그 김병기 운영위원장께서 이 부분에 대한 입장도 표명을 하셔야 된다는 게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자, 다음은 문지석 의원님. 예, 어쨌든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너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문제는 송원석 원내대표님의 말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말에 시작됐는데,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문제가 항상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송원석 대표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정의하는 게 국감 전략이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최소한 원내대표라는 분이라면 책임 있는 말씀 하셔야죠. 초선도 아니고 삼선 원내대표님께서 이게 국감 전략을 저희들이 그런 전략을 구사하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는 과정에서 우리 이기현 의원님께서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국감 무력화는 당신들이 시키는 거 아니냐 이러는 과정에서 송원석 원내대표님이 뒤돌아서면서 몸으로 부딪힌 겁니다. 영상을 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이기현 의원님도 그냥 부딪히니까 받아준 거예요. 아니 잘 보세요. 영상을 보시면 나오니까 이거는 뭐 사과하고 이런 문제는 아니다고 보고, 뭐냐면 서로 입장이 다르잖아요. 영상을 보면 알아요. 여기 언론인들 다 계시잖아요. 누가 거짓말을 치겠어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누가 속이는지는 다 알아요, 국민들이. 그래서 그냥 이거는 앞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서로 상대방을 모욕하는 얘기 하지 말고 좀 차분하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대통령실 국감을 무력화시키려고 이런 무슨 정예작전을 쓴다 이런 얘기는 정말 모욕적인 얘기거든요. 그래도 이기현 의원님 잠깐 신상 발언하고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제 답변을 요청했으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활하게 오늘 의사 진행이 어렵다고 또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정말 엄격하게 국회법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불미스러운 그 일에 대해서 그것이 진실공방으로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위원회 시간만큼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기현 의원님의 그 발언을 듣고 회의를 갖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기현입니다. 네, 갑작스럽게 뭐 한 10초 사이에 생긴 일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울 줄 몰랐는데 경위는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몇 가지 영상을 지금 금방 봤는데 영상을 보시면 다 나옵니다. 정해가 있었고요. 그 과정에 대해서는 다 이해하실 거고. 제가 오늘 정보위 국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위 경찰청에 대한 국감이 있었는데 출석하고 서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해 시간에 6층에 있는 정보위를 가려고 급하게 나가고 있었는데 제 앞에 송원석 의원이 가고 있었습니다. 송원석 의원이 국감을 망치려고 민주당이 하려고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강하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셔서 제가 뒤에서 따라하면서 저도 운영의 위원이기 때문에 국감을 망치려고 하는 건 당신들이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송원석 의원이 돌아서서 몸을 던지셨어요. 동영상을 보십시오. 그래서 저보고 폭력을 행사했다라고 주장하는 송원석 의원의 발언은 적반하장입니다. 원내대표이신 건 인정하겠습니다. 저도 하지만 운영의 위원입니다. 같은 위원으로서 위원회 정회와 관련돼서 얘기를 할 때 정확하게 얘기하셨어야죠. 저는 제 입장을 얘기했던 것이고 뒤돌아서서 저는 앞에 나가고 있는데 몸을 던지신 건 송원석 의원이십니다. 동영상 보십시오. 국민의힘 의원들 보셔도 그 문제 부인하실 수 없을 거예요. 다만 그 순간이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둘이 동시에 부딪히는 것을 보일 수 있었지만 저는 앞으로 가고 있었고 송원석 의원은 가시다가 바로 뒤돌아서서 저에게 몸을 던지셨어요. 그게 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송원석 의원이 몸을 던질 때 놀랐어요. 그렇게 갑자기 뒤돌아서서 인상을 저한테 확 쓰시면서 몸을 던지는 거 보고 제가 초선 의원이고 평상시에는 복도에서 만나면 제가 예의 바르게 인사도 드립니다. 그러는 분이 이 자리에서 충돌 하나 가지고 발언을 가지고 제가 분명히 국감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 당신들이 하라고 얘기했고 송원석 의원은 그 전에 국감을 망치려고 하는 게 민주당이라고 하셔서 의원으로서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런데 몸을 던지셔서 이 문제가 발생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운영과 진행과 관련돼서 이러한 일로 인해서 소란을 드리고 그리고 시간이 이렇게 지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자, 조용히 해주세요. 자, 존경하는 김기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부천시의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강훈식 실장님, 대통령실 인사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특정 비서관, 특정 실장, 특정 인물이 실세다. 그 사람이 다 좌우한다. 그 사람을 통해야 된다. 뭐 이런 억측과 정치적 공세가 많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전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절 최순실로 알려진 최서원, 김건희 등 시스템이 아닌 비선 조직에 의한 인사, 국정 전행을 목도했었습니다. 어이없었습니다. 우리 상식에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전 근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정치 집단이 현대 정치제도, 현대 민주주의 체제의 운영을 맡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시스템에 의한 국정 운영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시각으로 그렇게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 억측과 공세를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자리도 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결국 내란 일으키고 감옥에 가 있겠죠. 이런 억측과 주장은 결국 자신들의 수준만 드러내는 것입니다. 옛말 뭐 눈에 뭐만 보인다 이거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모든 국민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재명 정부는 지난 정부와는 달리 엄격한 시스템에 의한 인사 그리고 시스템에 의한 국정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위원장으로서 모든 것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7월에 무슨 특정 비서관이 통화해서 누구 사의를 표하겠다는 뭐 그런 말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 적절하게 신속히 대응을 잘해줬다고 생각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비서실장님은 그동안 비서실장님이 대통령 비서실의 장이고 인사에 있어서도 인사위원회 장이다. 그 지위에 맞는 권한을 내가 행사하고 있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죠. 저는 네, 그것이 옳다고 맞다 현상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에 맞지 않은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물론 국민 여러분이 다 압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혹여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국민들이 있을까 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례와 관련해서 어제 1심 선고가 나온 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재명 전 당대표 테러 사건 관련해서 자작극이니 뭐니 해서 허위사실 유포한 유튜브 채널 아포유 운영자 이종원 씨에 대해서 선고 난 거 알고 계십니까? 네, 언론을 통해 봤습니다. 작년과 1월, 2월 두 차례 고발한 바 있는데요. 결국 집행유예,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나와서 징역형 선고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공적인 자리에서 누군가를 고발하거나 이런 것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하지만 국민들을 염려시키는, 국민들의 걱정을 끼치는 일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을 해야 된다. 그것이 공직자로서의 의무이고 자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의원님, 저는 대통령실이 갖고 있는 무게와 고난에 대해서 매우 엄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국회도 그런 엄중함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억울하고 가짜뉴스나 가짜 정보에 허위사실 정보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그걸 견디고 있습니다만 도가 지나친 문제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해 보려고 요즘에 내부 토론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리고 실장님 냉장고를 부탁해라고 하는 것 관련해서 여기 계시는 주모 의원이 10월 3일 페이스북에 국정자원 화제로 국민피해가 속출할 때 대통령 무려 2일간 회의 주제도 현장 방문도 없이 침묵했다. 잃어버린 48시간이다. 라는 주장을 게재했습니다. 명백한 허위사실이죠.
네. 대통령은 온갖 국가의 중대사를 관여하고 챙기고 결정을 해야 되는 자리죠. 그러므로 한 가지 일에만 24시간 매달려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누구라도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예능 프로라고 하는 그 단어, 선정의 단어를 써서 마치 큰 국가의 중대사가 있는데 막 놀러 가는 듯한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고, 그렇지만 사실은 그때 K푸드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국제적으로 위상을 높이고 알려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또 대통령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정을 소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국정자원 화재 피해 회복도 지금 소홀함 없이 잘 대처한 것은 맞습니까? 어때요? 지금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죠? 국정자원화제 48시간과 관련해서 일부 주장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48시간 동안만이라도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모두가 그 자리에 맞게 위치해서 긴급 점검회의를 진행했고, 거기에 따라서 긴급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조치됐다는 보고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수습이 한치 오차도 없이 잘 된 사고 수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래쪽에 아파트 침수되는 거 내가 퇴근하다 보니까 아래쪽 아파트 침수되더라 이렇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제3자법으로 얘기하고, 뭐 내가 귀국하더라도 서울 상황이 달라질 게 뭐 있냐 라고 하던 대통령이 있던 암울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자세를 가진 대통령, 국정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안전,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정치 역사에 있어서 나타나서는 안 될 대통령, 정치 권력이 나타나서 우리가 그동안 고생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국정 운영을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진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이 저는 있어서 든든합니다. 그래서 이전 정부와는 다른 모습을 계속해서 잘 보여주고 계시지만, 재난 상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역시 앞으로도 어떤 재난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잘 대처해 주시고 미연의 사고도 방지해 주시고 해달라는 말씀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네, 의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제일 책무는 국민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은 대통령실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매번 위기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국가의 위기 컨트롤 타워가 어디냐고 물어보는 질문은 더 이상 안 할 수 있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남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울 성북을 김남근 국회의원입니다. 우리 대통령실 국감에 맞게 좀 정책 질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원식 실장님. 네. 예. 우리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상대방이 있는 협상인데 뭐 우리가 마냥 잘했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외국 언론의 평가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뭐 일본보다는 그래도 잘 협상을 했다라는 평가도 있고, 또 힘든 과정이었지만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예상 밖의 성과를 얻었다, 뭐 이런 이제 평가도 있습니다. 또 투자자금 조달 방식에 있어서도 미국으로부터 그래도 상당히 핵심적인 양보들을 얻어냈다, 뭐 이런 이제 평가들이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 입장에서는 이번 협상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네, 좀 몇 가지로 평가에 보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의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점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기업은 경제의 불확실성이 있을 때 새로운 투자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매우 두려워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세 협상이 타결된 것은 기업의 불확실성이 제거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새로운 구조를 짜서 이번에 협상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EU라든지 일본과의 사례를 비교해 보면 대한민국의 이번 협상 구조는 전혀 다른 구조로 이루어졌다라는 보고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분납하는 형식으로, 분납으로 투자할 수 있는 형식으로 만들면서 외환 시장의 안정화를 깨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와 교두보 마련이 양국 간의 협의됐다는 점도 높이 평가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냥 방어적인 측면에서만 잘했다가 아니라 또 우리가 얻어내고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것도 많이 있었다라는 취지 같습니다. 좀 세부적인 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김영범 실장님.
네. 일단 이제 투자 협상과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그 외환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한 4,200억 정도, 4,200억 달러 정도 외환 보유가 있는데 네. 1년에 한 150억 달러 정도를 이제 해외 투자하는 것이면은 이제 외환 보유고를 줄이지 않고 외환 시장의 불안정성 없이 할 수 있는데 200억 달러는 좀 외환 시장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냐, 불안하다, 뭐 이런 이제 지적을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중앙은행하고 아주 면밀하게 분석을 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외환보유고 4,200억 불도 있고 외평기금 또 운용 자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평기금 수익률은 뭐 KIC나 이런 데 운용해서 운용 수익률이 훨씬 높고, 그래서 우리 중앙은행의 보유 자산, 그다음에 외평기금까지 포함하면 150억 불에서 200억 불 정도로 이제 우리가 부담 없이 조달할 수 있는 그 외환시장에 충격이 없는 금액으로 저희가 중앙은행하고 아주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대응한 그런 수치입니다. 예, 뭐 대체적으로는 잘 방어했다라는 평가인데, 그래도 또 비판하는 쪽에서는 또 비판을 계속 해야 되니까 뭐 그런 내용에 대해서 결국 수익도 나지 않는 거에도 이제 투자를 강요당하는 거 아니냐, 또 원리금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지적하는 비판도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조항을 MOU 제1조에 넣습니다. 그래서 상업적 합리성의 정의가 또 뒤에 나오는데, 투자금을 회수할 현금 흐름이 여기 있을 것으로 투자위원회가 선의, 굿페이스로 판단하는 위원, 그렇게 정의 조항을 넣습니다. 그래서 투자 원리금 그 회수에 불확실성 있는 사업은 애시당초 착수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협의위원회에서 동의하지 않도록 그런 제1조의 상업적 합리성 조항을 넣습니다. 수익 배분율에 대해서도 뭐 5대5 이런 수익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명확한 규정들이 있는 것이죠? 예, 5대5는 일본 때문에 끝내 우리가 그 숫자를 바꾸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중간에 투자 원리금 회수 가능성이 좀 그 한국 쪽에 좀 불확실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간에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이 문구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촘촘하게 안전장치들을 이렇게 넣어가면서 시간은 걸렸지만 그렇게 협상을 한 것이죠. 네, 다중의 안전장치를 확보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관세 협상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여러 또 이렇게 비판하려는 쪽에서는 이제 비판을 제기를 하는데, 뭐 첫 번째 중에 이제 합의문이 없는 협상이다, 이제 이런 비판을 하시는 쪽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야당에서 이제 그런 문제를 많이 제기하시는 것 같은데, 요게 이제 좀 전체적으로 어떻게 그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지 이유,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일단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팩트 시트가 지금 협상 진행 중이고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다 보고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안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저희 나름대로의 자평하는 성과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팩트 시트에 담고 그 담아진 다음에 이제 MOU를 체결하게 되는데요. 아까 우리 김용범 실장이 보고드렸던 내용은 저희 측이 아니고 이 MOU도 협상의 과정을 좀 거쳐야 됩니다. 법적 조항,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추후에 좀 정리되는 대로 좀 더 상세하게 보고 말씀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미 투자 특별법을 갖다가 이제 제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대미 투자 특별법을 이제 우리 11월 중에 우리가 발의를 하면 미국에 보고를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11월 1일 그 발의를 한 그 달에 있어서의 1일을 기준으로 해서 1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관세가 다시 원상 회복이 되는 거죠. 15%로. 그러니까 그 자꾸 이제 야당 측에서는 국회가 이걸 모르게 뭘 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이제 의혹들을 제기를 하는데, 그 대미 투자법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국회에 다 보고가 되고, 그 과정 속에서 국회도 충분히 그 이해를 한 상태 속에서 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 문제들이 다 해소될 수 있는 것이죠. 네, 의원님 아시겠습니다만 국익 앞에 여야가 전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미 투자 특별법을 논의할 때 여러 가지 우려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국회에서 논의해 주실 것을 오히려 이 자리를 빌어서 요청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미국과의 통상 협상 또는 안보 협상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국회에 저희는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특별법을 할 때 조항마다 국익을 우선으로 검토해 주시고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보고 말씀드립니다. 예, 아무튼 뭐 정부에서 많이 노력을 해주셨는데 이게 국회에서도 여야가 같이 우리 국가적인 성과다라는 차원으로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곽규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수석님, 저쪽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죠. 예, 오늘 그 운영위 국감 전에 언론에서 이렇게 타이틀이 나오더라고요. 김현지 없는 김현지 국감. 운영위 위원으로서 참 유감입니다. 금년 국감이 정말 김현지로 시작해가지고 김현지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총무비서관, 과거에 당연히 대통령실에 대한 국감에서 증인으로 출석을 해왔고요. 우리 운영위에서 제일 처음 국감 전에 이 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할 때 당연히 총무비서관도 나오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민주당에서 증인 채택을 거부하면서 이 논란이 커진 거거든요. 그 이후에 갑자기 대통령실에서 총무비서관을 또 부속실장으로 발령까지 냅니다. 아예 총무비서관이 국회에 나왔던 그 관행의 적용 대상에서 빼버리겠다고 한 거죠. 그러면서 논란이 계속 커지고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과거 의혹까지도 다 언론에 나오면서 이게 더 일이 커진 겁니다. 최초에 정무수석께서 언론에다가 김현지 100% 출석 장담한다 이렇게 하셨다가 그 다음에 말이 갑자기 바뀌셨더라고요. 김현지 실장 나온다고 했다가 안 나온다고 다시 말이 바뀌신 이유 대통령이 지시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총무비서관은 과거에 계속해서 운영에 출석했던 전례가 있어서 출석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그러나 총무비서관이 부서실장으로 이동하게 된 것은 국회에 불출석하기 위해서 한 인사가 아니고 김남준 실장을 알겠습니다. 대변인으로 채택 그런 인사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제가 불가피하게 이렇게 된 것이고 사실은 예. 부속실장이라 하더라도 출석 의무가 없지만 수석님, 오전 제가 중이라도 출석을 하려고 이어가겠습니다. 했는데 국회에서 거부된 것으로 알고 예. 있습니다. 처음에는 총무비서관으로서 있으면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에 관여한 것이 아니냐 그 정도의 의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인사 발령까지 나면서 또 주변 인물들의 말도 바뀌고 그러니까 이게 실세 현지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거죠. 근데 저는 이런 뭐 의혹보다도 이 국감에 불출석하는 그 과정에서 민주당에서 그 김현지 부속실장을 감싸기 위해 가지고 바뀌는 말들 전 이런 것들이 더 이게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무수석님의 말씀도 바뀌었고요. 박지원 의원님, 김현지 똑똑하다. 내가 국정감사장 나가라고 했다. 국회에서 부르면은 나갈 것이다. 방송 나와서 장담했다가요. 하루 만에 다음날 아침에 김현지 못 나간답니다. 이렇게 말씀이 바뀌셨어요. 저는 이게 다선 국회의원 또 정무수석의 말까지 바꿀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군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말을 바꾼 적이 없고요. 오전 중이라도 오전 시간이라도 출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권유를 했고 또 출석을 하기로 수석님 했었습니다. 질의 안 끝났습니다 아직.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제안한 게 오전에만 참여했다가 돌아가겠다. 오늘 오전 상황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회의 진행시키면은 오전에 증인으로 나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김현지 부속실장을 감싸고 도는 것이 대통령의 뜻입니까? 아니면은 김현지 부속실장 본인의 주장입니까? 아니 이제 김현지 그 실장의 출석 여부는 실제로 인사가 그 이전부터 이미 계획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부서실장은 의무 참석 인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별로 고려 대상은 아니지만 혹시 국회에서 원하면 간다는 입장은 계속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증인 채택을 하면 반드시 출석시킨다. 그건 기본적으로 정무수석실의 일관된 입장이고요. 오전 출석은 오후에 대통령 일정이 이미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부서실장이 수행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양해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과거 관행상 필수 증인을 하더라도 불가피한 일정이 있으면 양해했던 것이 과거의 관례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한 3시간 정도면 여야 의원님들이 충분히 김현지 부서실장에 대한 여러 가지 제기되는 문제를
충분히 질의할 수 있다고 수석님, 판단했습니다. 과거에 국회의원 하신 경험상 네. 국정감사에서 오전만 출석하겠어 끝내겠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들어가십시오. 비서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최근에 대통령에 대해서 재판 중지법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비서실장께서 나서가지고 대통령 뜻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시키셨어요. 그러면서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 이렇게 언급까지 하셨는데 이거 민주당이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시죠? 아닙니다. 야당도 함께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야 모두가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도와주십시오. 예.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지는 명백하기 때문에 입법 조치까지 필요 없다. 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명분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여러 가지 하고 있죠. 일단 배임죄 폐지, 이거 없애면은 대장동 재판 면소로 끝나겠죠. 또 공직선거법에서 행위 부분을 뺀다. 그러면 지금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사건 또 면소로 끝나겠죠. 그리고 대북 송금 사건 아예 공소 취소를 하려고 지금 법무부에서 빌드업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면소나 공소 취소를 해버리면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재판받지 않고 편하게 지낼 수 있는데 괜히 재판중지법을 해놓으면 대통령 재임기간 끝난 다음에는 재판하라는 뜻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고 공소취소나 면소하라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것을 보면은요, 산신령과 도끼 그 설화의 현대판 같아요. 낡아 빠진 쇠도끼, 예, 재판중지법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바로 금도끼, 은도끼 내놔. 예, 면소하고 공소취소해.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시려고 재판중지법 굳이 할 필요 없다.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의원님, 저 답변 드릴 기회를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제가 몇 가지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법적 판단은 법원의 몫이고 국민의 판단은 선고로 증명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재판 중지와 관련해서는 헌법 84조에 따라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중지된다는 게 다수헌법학자의 의견이고요. 견해이고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이지 그 문제가 저희 대통령실 운영과 대통령과는 무관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공소취소나 면소에 대한 잘 못 들었습니다. 공소취소나 면소 이런 부분까지도 말씀해 보시죠. 제가 별도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별도로 없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배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김영배입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영혼을 갈아 넣었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저도 울컥했는데요.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짠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께서 몸이 좀 감기가 드셨다고 할 정도로 지금 아마 진짜 혼신을 다하신 것 같은데요.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후속 조치 함께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실장님 그 MOU 시점이 지금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시점은 의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상대국이 있는 문제라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시점을 가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관세 협상이나 특히 외교 안보와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다부처 사안입니다. 미국의 경우에 국방부도 있겠습니다만 에너지부도 있고요. 안보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마지막 쟁점이 에너지부 관할 영역에서 이제 원자력 부분에 문제 조금 남아있다 이런 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그걸 사실을 확인하기보다도 왜냐하면 이게 미국 상황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매우 조심스럽다는 걸 전제하고 말씀드리면 미국 안에도 여러 부처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부처 사안으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예단해서 언제까지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고 다만 대략 팩트시트 같은 경우에 이번 주를 저희들 볼 때는 넘기지 않을 거다. 그 정도로 완만한 협의가 네. 되어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가능한 빨리 되면 좋겠다는 국민적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헌법 60조상 비준 대상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 상황에 대해서 비준을 할 것인지 법률로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들은 차제하더라도 어쨌든 국회에 보고하고 모든 내용이 투명하게 국회의 내용이 보고되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시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헌법 60조에 보면 조약이나 법률을 비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약은 아니고 정부가 이행하면 되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뒷받침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국회가 결정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예, 같이 논의해 보시죠. 자, 이제 내란과 관련해서 하나 중요한 게 제가 발견한 게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판에 나와가지고 계속 계엄을 한 게 경고성으로 했을 뿐이다. 그리고 국회가 해제하고 나서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다. 이렇게 주장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놀랍게도 말입니다. 11개월 이상 숨겨온 건데요. 외교부 장관 이름으로 주미대사한테 공문을 보내가지고 미국 백악관하고 트럼프 당선자 측에다가 아래의 내용을 설명해 달라라고 하면서 설명의 요지를 2장짜리를 보냈다고 하는 제보를 제가 받고 확인해 보니까 사실 같아요. 보고 받으셨습니까? 네. 이게 지금요,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아마 보고를 받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장이에요. 한 장은 설명 요지고요. 한 장은 트럼프 측에 대한 추가 설명 요지입니다. 앞에 발씨는 외교부 장관으로 되어 있고 수씨는 주미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조현동 주미대사가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회는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고 판사를 겁박하고 검사를 탄핵하여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등등등등 쓰고요. 밑에다가 윤 대통령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신념에 따라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 폴리티컬 데몬스트레이션 한 것이고 헌법의 규정에 따라서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의 조치를 취했다. 윤 대통령은 평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라 종북 좌파 및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렇게 백악관에 전해달라 하고요. 트럼프 측에 대한 추가 설명 요지 이렇게 되어 있는 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정부하고도 미국의 신정부하고도 이런 입장에 기초해서 관계를 맺어 나가겠다. 윤 대통령은 국가 운영에 관한 트럼프 당선인의 철학을 지지하는 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기독교적 가치관에 입각하여 대한민국을 운영하려 노력해 왔다. 이렇게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답변도 왔다고 그래요. 이게 제2내란을 획책하지 않았느냐는 유력한 저는 근거라고 봅니다. 제가 듣기로 이거를 12월 4일 날 외교비서관, 그 당시에 이창면인가요? 외교비서관이 외교부에다 지시를 했는데 그 담당자가 거부하겠다. 옷 벗겠다. 나 사표 내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못 보냈잖아요. 다음 날 아마 장관한테 직접 지시한 것 같아요. 장관 이름으로 이걸 보내고 장관을 움직일 수 있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그 결제 라인을 보니까 김태효, 신원식까지 되어 있어요. 이 김태효가 지시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저는 민정수석실에서 즉시 조사를 하고 이 특검에 넘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거 말고도 지금 제가 보니까 다른 정황인데 일단 이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떤 소회를 갖고 계십니까? 일단 의원님 지금까지 여러 개의 특검이 진행되고 있어서 사실은 내란 특검이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가 행정부 차원에서는 별다른 내란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것들은 찾아보지 않았었습니다. 특검에다가 전적으로 맡겨놓고 특검에 협조하는 형식으로 일단 지금 앞으로는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는데요. 네. 민정수석실에서 감찰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형법 90조에 보면요. 87조의 내란 행위를 90조에는 예비, 음모, 선동, 선전을 할 경우는 그 죄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명백하게 12월 4일 날 새벽에 국회가 계엄을 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문으로 대통령실과 외교부가 공문으로 이것을 그것도 미국에다가 미국 정부에 그것도 신정부까지도 보냈다는 것은 이건 명백하게 내란을 지속하겠다라고 하는 것 이외에 뭐겠습니까? 이거보다 명확한 증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경과 최근에 수사가 또 진행이 되고 있는 게요. 여인영 방첩사령관하고 이 사전에 모의를 했다는 정황이 있고 그 중에서도 MOU를 맺었다는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아직 증거는 명확하게 제가 잡지를 못했는데 이게 제보가 명확하게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이 문제를 포함해서 실장님 전 부처에 걸쳐서 내란 당시에 전 부처의 공무원들이 역할을 한 것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동의합니다. 아까 말씀드리던 설명 마저 드리면 내란 특검이 진행되고 있고 내란 특검은 매우 중요한 핵심 사안으로만 한정되어서 지금 감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범위에서 더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에 대해서 부인하기 어렵고 그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도 행정적인 절차와 책임을 확인하고 맞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조만간에 그것과 관련된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다면 발족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수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PPT 올라오면 시작하겠습니다. 예, 강훈식 실장님 그리고 예, 김영범 실장님 두 분 다 번갈아 질의드리겠습니다. 두 분 다 훌륭한 공직의 경로를 걸어오셨는데 또 국정의 중요 직책 맡으신 거 기대하고 또 축하드립니다. 자, 한미 협상 결과입니다. 미국은 9,500억 불로 발표하고 한국은 3,500억 불이라고 발표합니다. 숫자 뭡니까, 강훈식 실장님? 네, 의원님 아시겠습니다만 각 국이 이를테면 이것을 그러니까 정치적인 언어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용이하게 그러면 이해했다. 세 가지 중에 제가 3,500억 불 1번, 9,500억 불 2번, 그 사이 3번. 3번입니까? 저희는 한국 발표가 저희의 합의 내용이라고 다시 한번 보고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기준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EU, 일본 비교해서 새로운 길을 갔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 표를 좀 띄워주시죠. EU는 제가 보니까 총 1조 3천억 불인데 민간이 투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매합니다. 일본은 5,500억 불인데 정부가 투자합니다. 한국은 한국 발표 기준으로 보아도 민간도 투자하고 정부도 투자하고 둘 다 합니다. 맞죠?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EU 방식으로도 끌려가고 일본 방식으로도 끌려가고 우리나라만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왜 일본은 정부가 투자하는 거로 막았고 EU는 민간 기업이 투자하는 거로 막았는데 왜 우리는 정부 민간 다 끌려들었습니까? 우리는 정부가 투자하는 내용도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투자하는 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형태적으로 보면 저희의 그리고 일본과 EU와는 오히려 좀 다른 의미에서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공간이 열렸다라는 것은 저희들이 독특한 지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니, 독특한 게 아니라 EU는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해오는 대로 민간 기업들이 투자하고 정부가 촉진하는 방식으로 갔어요. 이게 원래 방식입니다. 근데 특이하게 일본이 SBC에 현금을 정부가 넣는 방식으로 얘기가 됐고 우리는 둘 다에 끌려든 거예요. 민간 기업도 투자하고 정부도 투자하고 어차피 저희가 분리하고 뭔가 내놔야 되는 협상인데 저희는 정부 측도 내놓고 민간 측도 내놨다. 제 요지는 이해하셨죠? 네. 그렇지만 의원님 말씀에 약간 동의하기 충분히 지적은 동의가 네네, 됩니다만 어떤 부분이 동의 못 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2천억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투자 결정을 함께 미국과 함께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 진출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 기업들의 필요한 것들의 투자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고. 네, 시점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했는데 제가 동의드릴 수 없는데 EU는 4월 15일에 시작해서 7월 27일에 가장 먼저 끝냈고 일본은 4월 16일에 시작해서 9월 4일에 끝냈고 우리나라는 4월 24일에 시작해서 10월 29일에 끝냈고 가장 늦게까지 버티는 것이 우리의 전략이라고 하고 국민들도 다 참아줬습니다. 근데 왜 정부 민간 다 끌려들었느냐? 그리고 일본이 택한 방식은 전례가 없는 방식이에요.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정부가 SBC에 만들어서 남의 나라 SBC에 돈을 넣어서 정부끼리 투자한다? 이거는 지금까지 지구상에 없었던 방식이에요. 그럼 이거 하나만 끌려들어도 되는 것인데
일본 방식대로 끌려들고 정부 이거 뭡니까? 의원님, 저희가 일본 방식으로 했어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시죠? 아니요, 일본 방식을 당연히 안 했어야죠. EU 그렇죠. 방식으로 일본 방식은 갔어야죠. 누가 봐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그리고 왜 저희 우리는 방식도- EU 방식을 못 가고 네. 일본 방식으로도 끌려들고 EU 방식도 덤탱이를 썼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그 실제로 EU 방식이 더 의원님의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일본 방식과는 굉장히 현저하게 차이 나고 EU 방식과도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나라는 대미의 수출 1위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미국 투자가 불가피한 지점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정부가 그런 데서 어떤 역할을 할 거냐에 대한 공간을 함께 찾았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정책실장님께 조금 세부적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미동맹을 존중하신 점 높게 평가합니다. 노력하신 점 높게 평가합니다. 근데 저는 협상의 내용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동맹도 계산기는 두드려야 됩니다. 다음 PPT 보여주시죠. 구윤철 부총리께서 기재위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희는 1,500불을 제시했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2천억 불이 상호 합의됐다. 이런 식으로 해서 3,500억 불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김용범 실장님은 3,500억이 현금이 다 아니다. 실제 들어가는 지분 투자는 5% 미만이다. 했는데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게 왜 생겼습니까?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미스커뮤니케이션은 뭐 3,500불에 대한 사항인가요? 네. 예, 그거는 당시에 일본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 했고 일본과 미국과의 이렇게 뭐 상호 이해, 그리고 우리가 협상을 7월 30일에 했을 때 우리 협상팀이 미국과 했을 때 뭐 투자, 그다음에 대출, 보증이 다 포함된다는 거 당시 시점에서는 상호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8월 초에 미국에서 MOU 초안이 왔을 때 미국 말이 판약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사실 3개월이 더 걸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좀 보여주시죠. 이게 시각적으로 보여드려야 국민들이 이해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그려봤습니다. 김용범 실장님 발언에 따르면 민간 대출하고 보증은 민간이 나가는 거에 대한 저희가 대출과 보증이기 때문에 민간 EU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김용범 실장님도 정부가 현금 투자하는 건 5% 일본 방식이죠. 요 정도 생각했고 95%는 EU 방식을 생각한 거라고요. 근데 저희가 지금 10월 29일 에이펙 정상회담 위에 도달한 지점은 지금 보시듯이 100% 정부가 되는 방식이에요. 아닙니다. 2천억 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2천억 불에 예, 대해서 2천억 얘기한 불까지. 겁니다. 1,500불은 아닙니다. 예, 2천억 불은 다 정부가 내는 방식으로 저희가 끌려간 그렇지만 거예요. 거기도 연간 한도 200억 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천억 그 불은 부분은 그냥 외환시장을 고려해서 제가 잘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적되는 오늘 문제점을 지적드리는 감사 자리니까 네. 지금 3,500억 불의 내역을 소상히 상의하지 않고 3,500억 불이라는 숫자를 덜렁 합의하면서 협상이 끌려갔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이 지점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7월 31일 시점, 그리고 네. 그 전에 말씀하신 대로 4월 24일이지만 사실은 실질 협상은 새로운 이제 팀들이 제가 가는 시간 들을 7월부터 테니까요. 잠시만요. 트럼프 대통령이 말 바꾸는 건 그럴 수 있어요. 원래 예. 협상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저희가 끌려가면 안 되는 거고 시간을 길게 가졌다는 게 당시 대통령실 전략인데 예. 시간을 더 갔지 왜 이렇게 다 끌려갔냐는 겁니다. 7월 31일 날 시점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앞선 나간 우리에게는 일본 모델을 미국이 이제 그 일종의 이제 우리 쪽에 이제 권유를 한 거고 그 시점에서는 일본의 그 투자와 보증 그다음 대출 그 정도 오면은 우리 3,500불이 대출과 보증이 주가 되면은 감당할 수 있다고 저희가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8월 초에 미국의 입장이 바뀐 거고 그래서 3개월 동안 협상을 더 한 겁니다. 협상의 패착이 어디에 있냐 하면 일본 방식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미국한테 가장 환상적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방식 자체에 발을 안 담궜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99.9999% 전 세계 모든 투자 협상은 EU 방식으로 합니다. 근데 일본과 그달리 잘못된 방식을 걸어갔는데 저희가 그 뒤를 그대로 밟은 거예요. 왜 EU 방식을 견제하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답변 드려도 괜찮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김수민 의원님 말씀 지적에 일부 동의하는 지점도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기자들한테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희 실무자들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대통령께서는 불만족스러워 하신다라는 부분이 바로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실제로도 이게 상대국과 협상하는데 더 시간을 끌면서 더 유리한 고지를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점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 협상을 시작한 이후로 외환 상황들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고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었던 점들도 현실적으로 저희들의 제약이 됐던 것도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자동차와 관련해서 자동차가 계속 사실 우리의 자동차 경쟁은 일본인데 일본과의 이 격차가 계속 벌어지면서 부담됐던 것도 현재 산업계의 목소리도 현실적으로 반영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의원님께서 말씀해 준 것처럼 전략이 그렇다면 더 시간을 같이 그러지 않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시고 특별법을 통과시킬 때 이런 논의들이 충분히 되어서 국익 중심으로 마지막 마무리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짧게 토론을 해도 EU 방식으로 저희가 가지 않고 일본 방식의 잘못된 길을 걸은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신 건데 시간을 더 끌었어야 되는데 에이펙 때 그것이 나왔다는 결과를 나왔다는 것 같고 너무 자화자찬하시면 안 되죠. 저희가 자화자찬보다도요 오히려 반대로 저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의원님한테 좀 말씀드리면 이 협상국마다 파트너들이 좀 다릅니다. 저희의 파트너는 러트닉 상무장관이었습니다. 중국은 베센트 재무장관이 맡고 있습니다. 러트닉 상무장관은 일본과 한국을 같이 딜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미 미국이 갖고 있는 가이드라인 안쪽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함께 토론해야 되는 것이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 한계를 저희가 극복하려고 최대한 노력했다는 것이고 국민들의 부담들이나 우리 산업계의 부담이 가장 중요한 관건인데 그런 면에서 이 협상은 성공적이었다고 하는 실무자들의 의견들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무리해 주시죠. 일본 같은 경우는 통상이나 금융에서 저희가 선진 모델로 따지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금융의 강국이나 의원님 제가 일본 이야기를 계속 하긴 좀 그렇습니다. 저희 대통령실이 일본에 대한 평가는 의원님은 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하기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국회 기준 과정 철저히 거쳐셔야 되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꼼꼼히 보겠습니다. 국민들에 대한 과도한 이게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동의하시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자화자찬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전 마지막 질의 존경한 김준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예, 김준혁입니다. 제가 그 질의를 김건희 씨의 왕비놀이에 대한 질문을 좀 준비했는데 그 전에 미리 좀 말씀 좀 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이번 관세 협상하기 전에 미국에 가서 텍사스에 가서 로스페로 주니어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을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로스페로 주니어가 러트닉 상무장관을 움직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고요. 그때 나눴던 대화는 한국의 경제력이 기업들이 미국에 와서 투자해 주기를 너무나 간절하게 희망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3,500억 달러를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일부 투자와 그리고 기업의 투자가 바로 한미 동시 발전을 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나 미국도 AI 시대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전력이 필요했고 그 전력을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나라는 역시 대한민국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어떤 원전 기술을 적용하고 조선업을 보강하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뷰티 산업까지 간절하게 원하던 내용을 같이 협의를 하고 왔었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 협상이 매우 잘 됐고 특히나 일부 의원들은 그것이 불만족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들 하다못해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대구의 시민들도 이재명 대통령과 이번 이재명 정부의 협상이 매우 잘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실장님. 네. 경복궁 근정전 위에 직접 올라가 보셨나요? 저는 못 가봤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깜짝 놀랄 일이죠. 이병 국가교육 전 위원장과 김건희 씨가 경복궁 근정전 위에 올라갔습니다. 문화재를 이렇게 함부로 올라가는 거 이건 감히 해서는 잘 안 되는 일이죠. 우리 실장님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에 들어가 보신 적 있나요? 아닙니다. 못 가봤습니다. 문화재 전문가 제가 30년 동안 문화재 판에서 있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경기도 문화재위원도 했었고요.
문화재와 관련해서는 최고의 전문가라고 자부하는 저도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에 들어가서 물품을 열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실장님 혹시 종묘에 신주가 모셔져 있는 신실 안에 들어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못 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들어간 분, 죄송한 게 아니라 들어가지 못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네. 5월 종묘 대제하고 11월 종묘 제례 때 그때만 그 문을 열고 그 안에 민간인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지금까지 당연한 내용이고요. 이렇게 해서 다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 김건희 씨입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고종황제 후손이었던 이준 의친왕 기념사업회 이사장이 개탄하고 분노하고 김건희 씨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왜 이렇게 다닐까요? 이것은 마치 자신이 왕 노릇 혹은 왕비 노릇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 이외에는 달리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며칠 전 국감 때 양문석 의원의 질의로다가 김건희 씨가 창덕궁 인정전 어좌, 경복궁 근정전 어좌 여기에 직접 올라가 앉았다는 이야기, 이게 감히 상상이나 가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놀라운 이야기냐? 2013년 5월에 건청궁 3월 5일 날 경복궁 건청궁에 갔다 온 일이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같이 갔었죠. 왕비의 침전이었던 곤룡앞에서 10분 동안 둘이 아무도 없이 배석했다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은 여기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건청궁이 어떤 궁궐인지 잘 모르시죠? 건청궁은 궁 안의 궁이라고 하는 겁니다. 1873년에 고종이 왕이 된 지 10년 되는 해에 왕비의 궁을 위해서 따로 지은 겁니다. 세상에 전 세계 역사에서 그 궁 안에 왕비의 침전이 있긴 합니다만 왕비를 위한 궁이 또 다른 존재하는 건 없습니다. 이름도 하늘건자를 썼어요. 왕을 상징한 왕비의 공간 안에 이름을 건청궁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 건청궁에 갔다 오고 나서 지금 국가유산청에다가 특별한 걸 요청합니다. 어떤 걸 요청하느냐? 대통령실 총무행정팀에서 건청궁의 재현용품에 대해서 협조 공문을 요청합니다. 건청궁에 있었던 주요 물품들, 왕실에서 왕과 왕비가 쓰는 물품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국립유적본부가 보안, 이점, 보함, 매우 중요한 함을 말하는 거죠. 이거 임금된 스남, 주치람 2점, 백동초대 1점, 사방탁자 2점 등 총 5종 9점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주치람 안에 뭐가 들어가는 거냐? 옥새부터 시작해서 각종 중요한 물품들, 임금을 상징화하는 물품들이 들어가는 게 이 주치람입니다. 임금과 왕비만이 사용할 수 있는 백동초대, 이런 물품들이 대통령실로 간 거예요, 관저로다가. 그런데 이 물품들이 그냥 복제품이 아니라 실제로다가 이 물품들을 다 전시할 수가 없어서, 진본을 다 전시할 수 없어서 진본과 똑같이 해서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건데, 이것을 김건희 씨가 사적으로 대통령실로 갖고 갔다는 겁니다. 보고 받으셨었나요? 별도로 보고받지 않고 언론을 통해서 들은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네. 아니, 이와 관련된 자료 기록들이 지금 현재 대통령실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대통령실의 자료와 관련해서 별도로 또 질의가 끝나면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본인이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에서 왕비 노릇을 하려고 하는 건지, 경복궁, 아니 왕 노릇을 하려고 하는 건지, 인정전 어제에 들어가고 하다못해 임금이 쓰는 물품을 가져다가 관저에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 국민들을 위해서 만든 물품들을 자기를 위해 썼다라고 하는 것,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와 관련해서 자세하게 조사해서 저희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이렇게 국가의 수장고라든지 또는 주요 문화재에 함부로 들어가서 국민들의 영린을 건드린 사태에 대해서 발본색원하고 내용들을 다 확인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 여야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제가 인사말에서 보고 드린 것처럼
저희가 대통령실에 왔을 때 이미 많은 기록들을 삭제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국민들에게 지난 정부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또 저희 정부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받을 건 받겠지만 지난 정부의 문제점에 대해서 낱낱이 밝히고 싶은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그 모두를 없애버렸던 지점들에 대해서도 미리 양해 말씀을 올립니다. 네. 자, 그럼 서지영 의원님부터 자료 요구하십시오. 네, 아까 그 여당 의원님 질의 과정에서 48시간 의혹 제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굉장히 유감을 표명하시면서 대통령과 총리, 장관 등 각자의 자리에서 긴급 대응 매뉴얼에 따라 각자 조치를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 드립니다. 그 실장님이 언급하신 긴급 대응 매뉴얼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매뉴얼에 따라 조치했다는 자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일 대통령께서 귀국 후에 28일 예능 녹화 이후 중대본 회의 개최 시까지 대통령께 어떤 보고들을 했는지 어떤 지시사항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대통령의 여러 가지 지침과 행위가 무엇이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당시 예전에 세월호 사건 때 1분 단위로 자료를 제출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10분 단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강훈식 실장께서는 원내 대변인으로서 세월호 7시간의 의혹에 관한 브리핑을 하신 바 있습니다. 본인이 하셨던 기준에 따라서 제출해 주실 거라고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전영기 의원님 자료 제출 요구하십시오. 네, 경호처에 자료 제출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김성훈 전 경호청 차장 징계 관련 내용들을 저희 의원실에서 요청을 했는데요. 자료가 2025년 7월 15일 개최된 고등징계위원회 심의 의결로 파면 첨부를 받았는데 이것은 시행령상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개가 제한돼서 제출을 못한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러나 그 내용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질의 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은혜 의원님 자료 제출 요구하십시오. 예, 대통령실에 자료 제출 요구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9월 26일 밤 8시 40분에 서울공항 도착하신 이후에 어디에서 어떤 부처 보고를 처음으로 받았는지 그 보고에 참석한 참모는 누구인지 9월 26일 당시입니다. 대통령께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서면 혹은 대면 보고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7일 이재명 대통령께서 아까 24시간 늘 이제 보고를 받고 이 상황에 대해서 주의를 하셨을 텐데 실제 대면 회의가 지시가 있었는지 9월 27일자를 주시고요. 9월 28일 10시 50분 회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몇 시에 언제까지 참석자는 누구였는지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5시에 국무총리 주재로 있었던 중대본 회의가 대통령 주재로 있었는데요. 이 결정은 언제 누가 어떻게 내렸는지 그와 자료를 본의원 질의 전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판단하셔가지고 의원님들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오찬으로 감사를 중단하였다가 14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안 보인다. 이거 줘, 소리. 가져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전에 예결위 출석 사유로 일시 불출석하였던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비서관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할 때 또는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성환 수석비서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서. 본인은 국회가 대한민국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비서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서 부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정인으로서 정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정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6일 대통령 비서실 경청통합수석비서관 전성환.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남 고흥보성창 강진의 문금주 의원입니다. 본격 질의에 앞서 오전 질의 때 존경하는 곽교택 의원님이 공소 취소 면소 관련해서 약간 국민들께서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 좀 정정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중지법 관련해서는 비서실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배임죄 폐지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의원님께서. 근데 저희 민주당에서는 배임죄 폐지라기보다는 배임죄에 대한 대체 입법을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배임죄 대신 배임 유형을 30-40개를 유형화해서 여기 지금 현재 배임죄 처벌 대상이거나 처벌적인 사람들이 모두 공소 취소되고 연소되는 배임죄 폐지를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도 다 어찌됐든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경제형벌 합리화 차원에서 배임 유형화를 하고 있다, 대체입법을 만들고 있다라는 말씀을 정정을 좀 하고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구속요건의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것도 정치권의 오랜 논쟁이 있어왔던 그런 내용들이고, 또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대선 전에 추진을 하다가 지금은 국회에 지금 계류 중인 상황으로 전혀 지금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격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실장님? 네, 그냥 먹었습니다. 네. 저희들도 어디로 들어간지 모르게 먹었습니다. 네. 제가 지난 주말에 지역에 행사가 많아가지고 지역에 좀 행사를 좀 돌아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접했는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지난주를 이렇게 겪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시기에 대통령이 윤석열이 아니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어서 너무나 다행스럽고 잘 되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면서 그분들이 또 하시는 말씀이 요즘은 뉴스 보기가 즐겁다. 예전엔 뉴스 나오면 무조건 돌렸는데 지금은 뉴스 보기가 즐겁다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저도 즐거운 마음으로 지역 행사를 다니고 그랬었는데 이번 그 관세 협상 또 에이펙 성공 개최를 진두지휘하셨고 뒷받침을 잘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우리 지역민들이 그렇게 즐거워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게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몇몇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 국정자원 화제로 국민 피해가 속출할 때 대통령이 이틀 동안 회의 주제도 현장 방문도 없이 침묵했다. 잃어버린 48시간이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제가 관련해서 자료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실장님 한번 저하고 같이 한번 복기를 한번 해보시게요. 네. 지난 9월 26일 20시 15분에 화재가 발생이 됐죠. 네. 그리고 10분 후에 소방력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40분 후에 장관 보고가 이루어집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약 1시간 30분 후에 행안부 장관 긴급 지시가 9시 47분에 이루어지고 1시간 50분 후에 행안부 장관 주재 상황 판단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약 3시간 후에 국무총리 주재 상황 판단 회의가 열렸고 위기상황 대응본부가 가동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또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22년 10월 29일 18시 34분에 최초 압사 위험이 112에 신고가 됩니다. 약 3시간 후에 용산서장에게 위험하다 취지의 보고가 되고 3시간 45분 후에 압사 참사가 발생이 됩니다. 119 최초 신고 접수가 22시 15분에 이루어지고요. 약 4시간 후에 용산 소방서장 그리고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약 4시간 10분 후에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보고가 이루어집니다. 비교가 되죠. 다음. 우리 비서실장님께서는 뭐 잘 아실 건데 국정자원 화재 당시에 대통령께서는 유엔 총회에서 귀국 중에 계셨죠? 네, 그렇습니다. 귀국 후에 밤새 상황 점검이 이루어졌습니까? 네, 밤새 상황 점검하셨습니다. 네, 제가 보기도 제가 듣기로도 귀국 직후부터 국가위기관리센터장과 국무위원들로부터 관련 보고 및 점검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9월 27일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열립니다. 그것도 2차례 아침, 오전, 오후에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9월 27일 18시에 화재가 완진이 됩니다. 네. 그리고 9월 28일 오전 대통령 주재 긴급 비상대책 회의가 10시 50분에 열립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추가될 내용이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맞고 저희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국무총리 주재 행안부 장관의 최초 지시부터 국무총리 주재 상황 판단 회의 또 위기상황 대응본부까지 걸린 시간이 3시간이라는 것도 맞고 그 과정에 대통령님이 비행기에서 내려서부터는 사실상 실시간으로 국무위원들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내용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번 이태원 참사를 한번 봐볼게요. 압사 위험 신고가 4시간 30분 후 참사 발생 45분 후에 대통령 보고가 이루어지고 최초 압사 위험 신고 5시간 후에야 주무장관인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가 되고 대통령 최초 지시는 23시 21분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최초 압사 위험 신고 7시간 30분 후에 국무총리 주재 긴급 대책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요. 보신 것처럼 이재명 정부는 화재 발생 10분 만에 소방력이 도착해서 화재 진압을 시작했고 40분 만에 장관에게 보고가 되며 긴급 대응에 돌입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유엔 총회 도착 직후부터 관계 장관들의 대응을 보고받고 점검하며 신속한 대응을 총괄을 하셨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최초 압사 신고를 3시간 동안 무시하고 참사를 방치했고 압사 위험 최초 신고 4시간 30분 후 참사 발생 45분 후에 마무리해 주시죠. 보고가 되고 대통령의 보고가 됐음에도 대통령의 첫 지시는 보고 20분 후에야 이루어집니다. 아까 오전 질의에
시장님, 비서실장 국민 안전의 컴퓨터를 타고가 어디냐 마무리해 주세요. 질문 안 나와도 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맞는 말씀. 네. 그런 각오로 앞으로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조금 보충으로 답변 드려도 말씀하세요.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대통령께서는 국정자원 화재로 인해서 국민들께서 불평과 불안을 겪게 돼서 송구스럽다고 이미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저 역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국정자원 화재를 전 정부 탓으로 돌리지 말고 복구에 전력을 다할 것을 주문한 적 있습니다. 그만큼 무거운 책임이 주어진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또 동시에 저희들은 책임지는 자세가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재난의 경중을 따져서 책임자의 자세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세월호 사건이나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일들과 비교해서 국정자원관리원 화재 사건을 같이 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자녀를 떠나보내고 20대 청춘을 떠나보낸 그 가족들은 이 방송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울고 계실 거라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사회적 트라우마까지 남긴 대형 인명피해 참사를 이용하지 않고 우리 정부가 잘못한 게 있다면 그 대목을 지적해 주시면 겸허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장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그 PPT 한번 보실까요? 대한민국 헌법 제66조는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대통령은 69조 헌법을 준수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맹세합니다. 헌법 수호 의무가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이죠. 예. 근데 이 헌법 수호 의무가 다음 PPT 보여주세요.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상징적이고 선언적인 규정이냐?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구체화된 헌법적 표현이다. 즉 헌법 수호 책무는 그냥 말로 선언되는 게 아니라 직접 집행을 해야 되는 의무라는 겁니다. 좋은 말이 아니라. 자, 그렇다면 대통령실 역할은 대통령을 무조건 호위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실처럼 개인의 대통령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헌법적 책무를 지닌 대통령 직무 성실히 수행하도록 해야 됩니다.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내란은 대한민국 헌정질서 정면으로 위협하고 민주적 질서를 훼손한 중대 사태인데요. 지금 특검을 통해서 계엄 선포의 경위, 뭐 이런 부분들을 수사를 통해서 형사 책임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배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형사 책임에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말씀 주셨고, 오전 답변에서 우리 비서실장님께서도 별도의 조직을 검토할 수 있겠다. 즉 형사 책임 이외의 행정 책임 뭐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꼼꼼히 챙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형사 책임은 좁고 깊게 반드시 그리고 엄격하게 묻도록 해야 되고, 행정 책임이나 미래를 위한 권고와 대비는 넓고 세세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수사의 시간은 지금 왔지만 진실의 시간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실을 밝히는 데는 크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하나는 프랑스식 모델이고 하나는 남아공식 모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프랑스식 모델은 형사처벌을 굉장히 엄격하게 했던 모델입니다. 모두 말하자면 국가 공동체를 배신한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진실을 규명할 거냐. 남아공은 진실과 화해 모델이라고 해서 진실을 말하라. 그럼 우리가 포용해 줄게. 자, 이런, 근데 우리는 둘 다 하고 있죠. 특검을 통해서 형사 책임도 지게 하고. 근데 진실의 시간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할 거냐. 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보자면 대통령께서도 이 다음 PPT 보여주세요. 대통령께서도 야5당 그리고 광장 시민연대와 함께 올해 2월달, 4월달, 5월달 세 번에 걸쳐서 사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반헌법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형사책임 이외에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다시는 윤석열 같은 정권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게 하는 대책을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당대표 시절 약속했던 반원투기 구상을 어떻게 이행을 하실지, 어떻게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혹시 독일의 연방헌법수호청이라는 기구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안보실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가 올해 5월 달에 독일의 제1야당이 AfD입니다. AfD. 제1야당. 여당이 되느냐 마냐 했던 제1야당인데 헌법수호청에서 여기를 우익 극단주의 단체로 지정을 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 지위기 바탈할 수 있고요. 국고보조금 지원 중단할 수 있고 나아가 정당 해산할 수 있습니다. 독일이 이런 결정을 한 건 뭐냐? 2024년 우익 범죄가 전년에 비해서 50% 이상 증가했어요. 인종차별적 발언, 혐중 발언하는 우리나라의 어느 정당도 생각이 납니다. 무슬림에 대한 혐오 조장, 소수자 배제, 반헌법 활동을 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 경쟁 상대가 아닌 의회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규정이 됐습니다. 이런 정치 세력이 집권하게 될 경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는 자취를 감추고 더 이상 투표를 통해 해당 세력을 해산시킬 수 없게 될 위험이 있다. 그래서 AfD는 지금 헌법수호청의 조사를 받고 이후에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상황과 조금 비교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정성호 장관께서 국민의힘 해산 심판 청구 검토 가능성에 대해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었을 때 하지만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이것은 최종적 장치다. 그런데요. 봅시다. 헌재에서는 정당의 목적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느냐를 살필 때 정당 대표, 주요 당직자, 국회의원 등이 공식적 발언, 그냥 강령만으로가 아니라 공식 발언이 어떠했는가, 정당의 이념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당원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가를 살펴보라고 했고요. 또 헌법재판소는 무슨 얘기를 했느냐. 다음 BT 보여주세요. 당대표의 활동, 정당의 활동은 뭐냐? 당대표, 최고위원, 국회의원, 이 사람들 활동이 정당의 활동이라고 봐요. 이분들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났느냐 하면 정당 해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태도입니다. 예, 그 다음 보실까요? 자, 보세요. 정광훈 집회에 가서 대통령, 지금 이재명 대통령 끌어내려야 된다부터 시작을 해서 부정선거 음모론부터 막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정광훈 집회 가 계세요. 그 다음에 특수공무집행방해, 체포방해 행위하러 국민의힘 다수의 의원들이 그 앞에 가 있었습니다. 관저 앞에. 주요 활동하는 사람 국회의원들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활동을 버젓이 했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이번 계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대통령님을 만나고 와서 하나로 뭉쳐 싸우자. 이재명 시정연설 이번이 끝이다. 이재명 정권을 끝내고 다시 정권 되찾아야 돼. 언제,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요? 내란 말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내란 선동의 선거 불복입니다. 다음 보실까요? 전광훈 세력이랑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민주적 기본 질서를 주요 활동가들이 어기고 있다.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다른 대안적 수단이 있다면 보충적으로만 적용됩니다. 이건 뭐냐? 인적 교체의 가능성이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제1야당 윤석열과 동일한 생각을 가진 집단이 장악하고 있어요. 인적 교체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며칠 전에 우리 로텐도르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저는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무를 직접적 이행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대통령실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협의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무를 견결하게 지켜주시기 위해서 반헌법 세력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진실의 시간을 갖고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하고 있는 정당 해산 심판 법무부 장관과 협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의원님 위원장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장식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반헌법적 행위에 대해서 엄벌하라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대통령실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거기에서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불과 몇 개월 전에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안겨줬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다짐하면서
옷깃을 더 바투잡겠습니다. 아울러 대통령께서 대표 시절에 반헌법 특별조사위원회 서명하셨던 걸 거론해 주셨는데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전 충실하게 의무를 수행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연방헌법 소호청과 관련된 말씀 주셨습니다. 헌법 소호와 관련된 것은 모두 같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평가하고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지혜롭게 논의하셔서 결과를 주시는 대로 충실히 따를 것을 다시 한번 다짐 말씀 올립니다. 자료 요청하실 거 있다고요? 네. 예, 위원장님 지금 그 뉴스를 보니까 울산 동서발전에서 붕괴 사고가 있어가지고 7명이 매몰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운영이 관련되어서 출석한 우리 대통령실 관계자 중에서 물론 우리 실장님들이나 다 당연히 이 자리에 계셔야 되겠지만 혹시나 이 관련되어서 실무자 중에서 여기 꼭 있지 않고 이 관련된 또 상황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현장에서 또는 그 대통령실에 가서 필요한 부분들도 직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좀 위원장님께서 필요한 혹시 관련자 있습니까? 네, 위원장님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울산 화력발전소에서 해체 작업 중에서 9명이 매몰됐습니다. 그중에 2명은 구조되었으며 이 2명은 경상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7명이 매몰되어 있는 상태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보고를 받고 재난본부장이 현재 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위기관리센터장이 이 담당 업무이고 위기관리센터장은 국정감사와는 무관하게 대통령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는 보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배석하신 분 중에서는 그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습니까? 네. 큰일이네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현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영동포 갑 최현일 의원입니다. 비서실장님. 네. 인수위가 하는 일이 보통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 밑그림을 그리고 비전을 또 짜고 정책 공약을 실행하는 아주 바쁜 시기죠. 네, 그렇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해야 되죠. 맞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인수위 시절에는 불법과 비리가 만연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네, 다 알고 있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수위 시절 시작한 관저 및 지무실 공사, 아마 언론지상에 많이 나왔습니다. 김건희 씨와 특수관계인 21g 종합건설 면허도 없는 무자격업체인데 여기에다 공사를 맡겨서 결국은 호화시설, 사우나, 스크린 골프장, 또 뭐 반려견 수영장 의혹 이런 거를 만드는 데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사위 국정감사에 21g 김태형 대표가 나와가지고 관저에 흰옥기탕과 다다미 방을 시공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결국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작년에 운영위 국감에서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저에 사우나, 스크린 골프장 시설 없다. 검소하고 초라한 대통령 관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백한 위증 아닌가요? 네. 그렇죠. 지금 사우나 시설이나 스크린 골프장 시설 지금 있나요?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셨어요? 제가 직접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집무실 관저에 2곳의 사우나, 스크린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당에 저도 한번 가봤는데 1m 높이 정도 되는 파란색 목욕탕 타일이 있는 수조가 있습니다. 저희는 반려견 수영장 수십 마리 애완견을 키웠잖아요. 근데 윤석열 측에서는 UA 대통령 초청 차담회를 위해 만든 종용령 시설이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혹시 해당 수조가 언제 어떤 용도, 비용이 얼마 든지 아시나요, 실장님? 정확하게 수치를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2023년 9월 달에 설치됐고요. 비용은 1억, 대통령실 예산. 이거 비용 환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개인 용도로 만든 거잖아요, 이거. 이거는 환수해야 되는다고 생각하고요. 경호처 기획실장 직무대리님, 수조 옆에 대리석을 깔아둔 이유가 외비 방문 때 식사 차담을 나눌 수 있는 테이블 설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걸 어때 확인 가능하세요? 네, 존경하는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경호처 서관 업무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호처 기획실장 업무 아니세요?
예, 그 관저 부분은 이 내용을 아시는 좀 비서실에 계신 누가 있나요? 비서실에 소관상입니다. 누가 있나 비서실에? 관리비서관이 담당할 텐데요. 아마 의원님이 이 관련해서 이런 비용들까지도 있는지 제가 확인해보고 원님께 네, 서류라도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뭐 테이블을 만들었다, 뭐 차담했다, 뭐 또 수조 옆에서 공연까지 와 있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우나, 골프 시설 이게 법과 규정에 따라 설치돼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정진석 실장이나 김성훈 차장이 윤석열 대통령 사우나 스크린 골프장도 없다고 거짓말한 승계한 이유가 뭐냐면 업체 선정, 공사, 자금 집행 모두 불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숨기고 싶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한 겁니다. 그리고 저거 기획관실장님, 스크린 골프장이 경호 시설인가요? 예, 스크린 골프장은 경호 시설이 아닙니다. 근데 다만 거기 스크린 골프장에 경비 초소 공사를 짓는다는 명목으로 1억 3천만 원 경호처 예산을 썼어요. 이거 잘못된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조치했나요? 향후에? 제가 아는 바에 따르면 경비 시설 및 초소 조성 공사 예, 알겠습니다. 명목으로 공사를 이게 진행한 것으로 어디서 알고 시공한지 아세요? 언론을 통해서 알고는 있습니다. 현대건설이죠?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다운계에서 만들었죠? 이게 원래는 실제 공사비가 3억인데 1억 3천을 계약했습니다. 이거 뇌물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뇌물입니다. 뇌물수예요. 예, 지금 수사 중이고요. 그런데 공사비를 왜 일부밖에 안 받았나? 1억 7천만 원 왜 안 받았냐? 그건 보니까 영빈관 신축 공사 특혜 의혹이 있는 겁니다. 알고 계세요? 예, 지금 그 언론에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호처에서 향후에 그 수조 이 만들어진 거 불법 수조 그리고 스크린 골프장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불법 시설 있죠. 정확하게 진상 조사를 하세요. 정의원 의원님 그 부분에서는 하셔가지고 경호처 저희 소관 의원실에 업무가 아니고 비서실이 관리를 하는 걸로 업무 알고 공유를 있습니다. 해가지고 저한테 저희 의원실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 의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네. 예. 그리고 저 한미 관세 협상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김용민 실장님, 그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 그 당시 12.3 내란 당시에 대통령이 탄핵돼 국정이 마비된 그 어려운 시기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정책실장님. 올 4월부터. 그렇죠. 예. 그 당시 한덕수 대행은 미국과 맞서 싸우지 않겠다는 진짜 궤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대통령 비롯해서 대통령실 정부에서 최악의 조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비해서 이재명 대통령님과 실장님 비롯한 협상팀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총력을 다했다는 그 대통령 말씀에 진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뉴욕타임스 외신들도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많은 양보를 했다고 극찬했고요. 일본에서도 한국이 더 잘했다고 말했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야당 일각 국민의힘에서는 관세 협상 성과를 깎아내리게 급급합니다. 합의문이 없었다. 조만간 MOU 발표하잖아요. 팩트시트 그렇습니다. 하잖아요. 예. 백지 외교다. 잘한 건 잘했다고 함께 기뻐하고 칭찬하는 게 정치 도의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익을 최우선으로 그렇죠. 협상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에 뭐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팩트시트 뭐 이런 MOU 이런 서명 향후에 잘 진행해 주시고 또 하나 이제 러트닉 상무장관이 반도체는 이번 협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발언했는데 요거까지도 좀 말을 하는데 반도체 관제 협상 내용도 팩트시트에 포함되나요? 조인트 팩트시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제국이 대만과 비교 불리하지 않다는 내용도 포함되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추가로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관저와 관련된 것은 아마 우리 기획실장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 일부는 대통령 비서실 소관이고 일부는 경호처 소관입니다.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는 물적 자원에 대한 구분들이 좀 모호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계선이 있고요. 하지만 최현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료들을 전부 다 가능한 찾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충건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상호 정무수석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간 좀 멈춰 주시고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처음부터 다시 해주세요. 예, 정무수석님. 네. 그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대통령실 초기 행정관 비서관들의 임명을 김현지 실장이 주도했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네. 예. 대통령께서는 모든 부처가 여야를 막론하고 국정감사에 적극 협조해라 이런 지시도 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김현지 비서실장 부석실장 왜 안 나옵니까? 김현지 부속실장은 오후에 대통령 일정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오전만 출석이 가능해서 여기 운영위에 오전 증인으로 출석. 사실상 안 나오겠다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오전 3시간이면 사실 충분히 오늘 회의 몇 시에 시작했습니까? 네? 질의를 몇 시에 시작했습니까? 오늘 거의 11시쯤 시작하셨어요. 11시 45분에 첫 질의가 정리했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예. 이 말은 거의 우리 당 의원들은 질의를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 의도는 뻔하지 않겠습니까? 나왔는데 질의를 못하게 해놓고 나왔는데 밝혀진 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물타기를 하려는 오늘 생긴 그런 우발적 거 상황이 대통령실에서 계획하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저희는 그렇죠. 그러나 네, 민주당 의원들께서 그렇게 하셨을 거라 저는 봅니다. 오늘 이렇게 김현지 부속실장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로 파행이 된 것은 전 나왔으면 어땠을까? 과연 우리 송원석 원내대표님께서 배치기 3번 당한 것 정도로 끝났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 그것은. 예, 이런 식으로 꽁꽁 숨기려고 드니까, 예? 자, 조용히 꽁꽁 하세요. 숨기려고 하니까, 자, 자꾸 조용히 이렇게 하세요. 뭐 있는 거 아니냐, 도대체 누구냐, 도대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 이런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거예요. 만사현통, 최고 존엄, 그림자 실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초하신 겁니다. 제가 우리 당에서 김현지 부속실장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득달같이 달려드시는데 얼마 전에 우리 운영위에서 증인 출석 의결할 때 그랬죠. 어느 여당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김건희 여사 얘기를 꺼냅니다. 김건희 여사와는 비교도 안 되게 훌륭한 영부인을 보유하고 있다. 맞습니다. 복화로 과일 2톤 결제하시고 집에서 코끼리 키우신 김혜경 여사 계십니다. 복화로 샴푸 결제하고 초밥 사 먹었다 이런 얘기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잠시만요. 많이들 항의를 안 하십니다. 잠시만요. 그렇죠? 중단해 주세요. 김현지 여사가 김현지 여사라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김혜경 여사보다 더 위에 있는 겁니까? 제가 합니다. 제가 합니다. 가만히 계세요. 박충건 의원님.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게 국회법 제146조에 있습니다. 이걸 위반할 경우 발언권을 중지시킬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회의장에서 그런 발언할 경우에 발언권을 중지시킬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질의를 하실 때